챕터 5장 유아기 영양 들어가도록 할게요. 유아기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아기는 1세에서 5세까지 이때를 이제 유아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동기 이전의 시기를 유아기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장 발달 단계에서 뭐 시기적으로 딱 잘라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1세에서 5세를 또 나누면 1세에서 2세를 유아 전기, 3세에서 5세를 유아 후기 또는 미취학 아동기라고도 나누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성장 속도는 비교적 좀 느리고요. 암만해서 저희가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성장의 잠복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성장 발육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임은 틀림없죠. 유아기에는 이런 신체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신체 활동량이 영아기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에너지를 비롯해서 각각의 다른 영양소의 필요량도 크게 증가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 시기에는 신체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신체 기능에 조절하는 능력이나 또 운동 능력, 그리고 사회 인지적인 능력, 언어 능력, 또 지능, 또 정말 중요한 정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성장을 하면서 소화할 수 있는 기관의 용량도 커지고요. 소화 기능도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 부분에서 보시면 유치도 모두 구비하게 되면서 이때 우리 유아기에 접어들면 식사하는 기술이 좀 발달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성인들이 먹는 고형식에 가까운 음식도 이 유아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시기죠. 그럼 이제 다양하게 먹으면 또 좋은데 여기서 또 하나 이때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하는 게 행동이죠. 식사하는 행동에서도 보시면 거의 이제 신체 조절 능력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죠. 자립했다 그래야 되나?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는 문제가 스스로 음식을 또 수용도 하고 거부도 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이제 식품에 대한 기호성도 나름 생겨지는 시기고 식습관이 확립되는 시기죠. 근데 이제 아이들마다 그 각각의 성장 패턴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식욕도 다르고 또 음식을 받아들이는 어떤 수용도도 굉장히 불안정해서 개인차가 아주 큰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마다 뭐 편식을 강하게 나타낸다든지 반대로 너무 또 많이 먹어서 많이 먹어서 유아 비만이 오는 그런 식생활 관련 영양 문제도 또 초래가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안 먹어서 식욕 부진으로 성장이 되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식생활이라든지 영양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건강한, 그쵸, 그 이제 학동기나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어떤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굉장히 양호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면서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하게 저희가 도와주어야 하고 지도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유아기 챕터에서는 유아기의 어떤 성장 발달 또는 또 영양 필요량, 또 적절한 식품, 이런 것들, 또 영양 관련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시고 유아기의 식사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리적 특성을 좀 보면요. 유아기는 영아기나 청소년기에 비해서 아까 성장률이 조금 느리다 그랬어요. 이제 발육은 왕성한 시기지만 성장이 좀 완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장 발육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생리적, 환경적, 영양적 또는 질병을 통해서 또 운동, 주변의 어떤 사회적인 환경,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 아이들마다 각각의 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어요.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유아기의 성장 발달을 보면은 우리가 그 태아기 때 머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또 영아기에는 몸통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팔다리가 좀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왜 스스로 걸음마를 할 수 있잖아요. 걸음마를 하는 영아기를 거쳐서 유아기 때는 어때요? 그 이제 팔다리가 성장이 커지다 보니까 뛸 수도 있고 달릴 수도 있고 막 정말 이제 그죠 이제 신체를 스스로 조절하는 그런 골격과 근육이 아주 많이 발달하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듣고 아 그렇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시험 문제 내고 그럴 건 아니고 일단 생리적인 특성을 그냥 쭉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자유자재까지는 아니지만 팔다리가 길어지면서 뛰고 달리고 뭐 이런 것들을 구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상당히 미세한 움직임, 손가락을 움직이고 다리를 구부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단 같은 거 오르내리는 것도 보시면 처음에는 계단을 하나하나 잡고 올라가는 것과 하나하나 밟고 내려오는 거 되게 힘들지만 점점 그 부분이 이제 디테일이 생기면서 애들이 다리에 힘도 생기고 내려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부분이고 이제 식행동에서 보면 식사하는 행동에서 보면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아기의 전 단계인 영아기 때 조금 더 의존적인 식생활을 하면서 그죠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주는 이유식을 받아서 먹고 섭취했다면 이때부터는 독립적인 식생활로 그죠 자기가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들고 포크를 들고 뭔가를 원하는 걸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식생활로 발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소화 기능이 발달한과 동시에 우리가 그에 따른 식사 기술이나 식사 행동들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발달 중에 먼저 신체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후 이제 12개월이 지나면 출생 시 체중의 약 3배가 되고요. 신장은 약 1.5배까지 증가를 하지만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영아기에는 성장을 하지만 1세에서 5세 사이에는 성장 속도가 서서히 둔화가 된다 그랬어요. 이제 크곤 있지만 눈에 띄게 확 이렇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커 나가고 있죠. 그래서 신장은 약 4세, 5세 정도가 되면 이제 출생 시의 신장이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고요. 체중은 약 1년에 2 내지 3kg 정도씩 이제 이게 표준으로 증가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이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신장 및 체중의 성장 도표가 교재 196페이지, 197페이지에 일단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장 곡선은 우리 유아에 이런 성장 곡선이 주어짐으로써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주기적인 측정과 정확한 신체 계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선별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질병관리본부하고 대한소아과학회에서 만든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0세에서 2세와 2세에서 18세로 해서 저신장, 저체중, 과체중, 비만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 가서 건강검진하면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디에 성장선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표는 제가 이제 뭐 따로 설명할 건 없고요. 넘어가시면 일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유아기 때 신체 구성 및 기타 조직의 어떤 발달을 보시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죠? 1세에서 제가 5세라 그랬잖아요. 그럼 1세에서 5세로 커 나감에 따라 유아의 골격이라든지 근육, 뼈, 간, 신장이나 체중의 성장 패턴은 비슷하게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당연히 아이들이 1년, 2년, 3년, 4년 또 하면서 발달하는 게 맞죠. 성장하는 게 맞고. 근데 약간 이제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뭐냐면 이 체지방량이 좀 감소를 해요. 그래서 교재 197페이지에 보면 교재가 아니고 저희 그죠. 교재 162페이지네요.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교재에 보시면 이제 이런 기타 조직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이 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체지방이 감소를 하는데요. 사실 영아기 때는
체지방이 22에서 25% 정도 체지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아기에는 14에서 18% 정도로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 줄어드는 이 체지방 양이 아동기까지 유지가 됩니다. 오히려 유지되다가 반전이 일어나요. 사춘기 때 다시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체지방이 사춘기 때 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살이 찌면서 확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지방은 이 시기에 유아기에 감소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근육량은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같이 증가하고요. 성장함에 따라 점점 날씬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골격은 이제 같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서 이 시기에 1세에서 5세인 유아기 때 아이들의 단백질 섭취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그럼 이제 유아기에는 발달 과정 중에 인지 발달 부분도 나와 있어요. 유아기에는 인지도 굉장히 뭔가 변화를 보이는 시기예요. 첫 번째 보시면 사용하는 언어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요. 그렇죠. 말이 트인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단어들을 막 툭툭 내뱉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성도 증가하고 또래 집단 간의 관계도 많아지고,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그런 유치원 이런 시설에서 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래 집단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움직이면서 커 나가면서 운동 근육의 발달도 강화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1세 전후의 유아는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으려고 하는 것에부터 자립성을 보인다 그랬는데, 사실 이제 그 포크나 뭐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아마 손으로 먹는 게 아이들이 이제 그게 손으로 먹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손으로 뭔가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만 2세가 되면 두 손을 동시에 또 사용할 수 있고, 3세에서 5세 같은 경우는 이제 손도 쓰긴 하지만 이제 수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사 속도도 빨라지죠. 그래서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부모, 보호자, 형제, 자매, 또래 집단에 대한 모방이 이루어지면서 가족의 식습관을 포함해 문화적 관습에 대해 학습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 식사 예절 같은 걸 부모님이 가르치시고 또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인 시기죠.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든지, 그죠? 수저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편식을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좀 보면 결국엔 어떻게 보면은 유아가 식품을 선택을 하고자 해도 그 식탁에 차려져 있는 음식의 기본적인 선택권은 부모님에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좋아하는 것과 부모의 식품 선호도라든지 그다음에 식사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아에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먹는 걸 아이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걸 선호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자주 먹지 않는 건 아이들도 안 먹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에는 부모님이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진 않아도 아이가 편식을 하지 않게 하려면 다양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진짜 좀 약간 헌신을 해줘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때 조금 헌신하시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유아 한 6, 7세부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이제 첫애 때는 너무 바빴고 한다고 했는데도 저희 아들은 약간 생선을 좀 어패류를 싫어하는 편식쟁이에요. 그런데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쉬면서 강의도 쉬고 뭐 전면적으로 쉬다 보니까 이유식을 신경 써서 했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딸은 모든 걸 다 잘 먹고 좋아하고 또 도전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아들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좀 있고 가족이 외식을 하고자 했을 때도 약간 이제 걸림돌이 되죠. 왜냐하면 3명은 동의하는데 본인이 싫어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다 커서 그런가 지금은 각자 본인이 원하지 않은 메뉴면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시기가 정말 아이들이 정말 받아들이는 게 어마어마한 시기라는 걸 몸소 느꼈기 때문에 이때 정말 이 인지가 발달하는 이 시기에 식습관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자녀 2명을 키우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죠. 그래서 뭔가 조금 이때 고생하시면 평생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기에 유아를 보살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오시게 되면 제 말을 믿으시고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식사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 센터에서도 그렇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또 잘 알아요.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먹는 게 맞고 이렇게 손을 씻어야 되는 거 너무너무 잘 아는데 문제는 이런 예절이나 이런 부분은 학습으로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지만 편식을 완벽하게 바꾸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린이집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 센터가 노력한다고 100%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엔 가정이 이게 거의 하는 역할이 8, 90%예요.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인 거죠. 그래서 유아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생애 주기 영양학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시기가 유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유아들이 사실 이제 식행동을 좀 제가 이렇게 나눠 보면은 오히려 1, 2세 때는 그냥 그 약간 식성 까다롭게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으려고 1, 2세 때는 고집이 좀 세지고요. 3세 정도에서는 이제 배고프지 않을 때는 식사를 천천히 하거나 또 그 간식에 대한 그런 의견도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5세 정도 되면은 이제 가족들이 싫어하는 음식을 본인도 싫어하는 그런 식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식품 영양학 책 말고 아동 영양학이나 유아교육학과 학생들 가르칠 때 봤던 책에서 그런 어떤 그 정서적 특징하고 식사 행동하고 비교해 놓은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맞더라고요.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교육학적인 접근과 식품의 접근을 이제 적절히 이렇게 매치를 시켜놨는데 이제 5세 정도가 되면 정말 고집이 세지다 보니까 좋아하는 음식만 원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정말 더 어렸을 때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스스로 음식을 선택하려고 하고 음식의 맛도 기억을 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세지기 전에 다양한 음식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가 바로 유아기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강조해도 이 중요성이 절대 정말 어느 시기보다 제일 중요한 시기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아기에 영양소를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를 이제 볼 건데요. 사실 이제 유아들은 그 몸무게에 비해서 굉장히 체표면적이 넓어요. 그리고 활동량이 상당히 많죠. 애들 정말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영양소의 필요량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영아기에 비해서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유아가 우리가 성장 속도는 아까 잠복기라 그랬잖아요. 완만하고 조금 또 알게 모르게 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변덕스럽게 성장 속도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마다 유아마다 활동량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개인별로 봤을 때는 좀 개인차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완벽하게 이제 뭐 아이마다 뭐 이렇게 유형이 A 유형, B 유형 이렇게 유형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개인차를 받아들이면서 영양소 섭취 기준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유아기의 영양소 섭취 기준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단 이 자료를 만들 때 유아와 성인의 자료를 좀 보정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유아 개개인에게 정말 딱 맞춤으로 적용하기에는 약간 좀 이렇게 그게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참고하시고 이 보편적인 자료로 보시고 영양 지침 정도로 이해하고 이 수치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유아기 영양소 섭취 기준을 만들 때 조건이 남녀의 차이를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전기, 유아 전기, 유아 후기. 그래서 1, 2세와 3, 5세로 계속 이렇게 나눠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에너지를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팁에 에너지 필요 추정량 산출 공식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연령이라든지 신체 크기 성장, 뭐 기초 휴식 대사량, 활동 대사량, 그리고 식사성 발열 효과, 배설에 의한 손실에 등에 근거하여 결정된다라고 이제 긴 말들이 202 그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이제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유아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계산할 때 에너지 소비량의 성장에 필요한 추가 필요량을 합산해서 산출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장에 필요한 추가 필요량은 유아 전기와 유아 후기가 다 똑같아요. 1일 20kcal를 추가로 합산해서 산출했고요. 이제 그리고 유아 그 대신 이 3, 5세에는 보시면 그 신체 활동 수준별로 에너지 필요량을 달리 계산했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밑에 그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PA라는 게 나와 있죠. 남자 PA, 여자 PA 그래가지고 이거는 신체 활동 수준에 따른 신체 활동 개수를 했는데 아이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활동적인 아이일 경우에는 1, 저활동적인 아이는 1.13, 아주 활동적이면 1.26, 매우 활동적이면 1.42로 해서 또 여자 남자가 어때요? 이 지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같은 3세에서 5세 아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가 활동하는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역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활동에 따른 신체 활동 개수를 다르게 줌으로써 이제 에너지 소비량을 다르게 결과치를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계산했는데 1, 2세는 900, 그 다음에 3에서 5세는 14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한 게 여기 나와 있고요. 이 시기에 평균 체중과 평균 신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야만이 유아기가 부족함 없이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필요량 추정량의 산출 공식에서 동일한 거 이것과 그 다음에 여기 3에서 5세는 이 신체 활동 개수가 다르게 들어가면서 계산될 수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이제 단백질 볼게요. 여기 단백질도 팁에 보시면 교재 165페이지에 보면은 이 이제 유아의 단백질 섭취 기준 산출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된 게 바로 이겁니다. 평균 필요량은 유아 전기에는 15, 유아 후기에는 20 했고요. 권장 섭취량도 20, 25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돼 있어요. 유아 같은 경우는 성장에 따른 조직의 합성도 필요하고 이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유아의 체중이나 또 그 아이의 성장 속도에 따라 필요량은 좀 다르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 공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한 결과가 이거라는 거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성장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몇 종인지 알고 계시죠? 성인은 필수 아미노산이 8종이잖아요. 우리 유아는 히스티딘 포함해서 9종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꼭 생애주기 아니어도 아마 다 배우셨을 거예요. 세 번째로 탄수화물 섭취 기준 볼게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얘도 유아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권장 섭취량이 130, 그리고 후기에도 권장 섭취량 동일하고요. 식이섬유는 조금 달라요. 유아 전기에는 15g, 후기에는 20g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재 166페이지에 보면은 성장기 탄수화물의 평균 필요량을 만들 때 두뇌에서 사용되는 포도당이 기준이고요. 유아에서는 성인과 같은 양으로 평균 필요량을 1일 100g,
그 다음에 권장 섭취량은 변이계수 15%를 적용하여 일일 130g으로 설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우리가 이제 유아가 섭취해야 되는 식사에서 탄수화물이 교재에 나와 있어요. 총 에너지에서 55에서 65%를 탄수화물로 섭취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그 아래에 보면은 아이들의 어떤 변비나 비만 예방에 식이섬유가 도움이 반드시 되죠. 어른에게도 되기 때문에. 한데 유아의 식단에서 너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위가 작은 유아에게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피는 크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다 보니까 그 우리 아까 신체 크기에 비해서 영양소 노후량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아기에 너무 에너지 밀도가 낮은 식품들을 많이 주게 되면 영양 불량, 그죠? 부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식이섬유 섭취할 때는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 5-5는요. 생애 주기별로 에너지 적정 비율이에요. 그래서 1, 2세, 3에서 18세, 그 다음에 19세 이상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거의 이제 이거는 우리가 거의 알죠. 왜냐하면 성인들 식단 짤 때 많이 적용되고 많이 아시는데 1, 2세와 3에서 18세가 단백질은 거의 동일하고 이것도 거의 비슷하고 지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죠? 3에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건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지질인데요. 지질 같은 경우도 표 5-6에 유아의 지질 섭취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아, 전기, 후기, 에너지 적정 비율이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리놀레산하고 알파 리놀렌산까지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지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유아기에 식사량이 너무 작거나 너무 뭔가를 못 먹는 아이들 또는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너무 안 먹으니까 농축된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실 지방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영아기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아기가 아닌 이 전 단계 영아기 때는 지방의 섭취량이 전체 에너지의 절반까지도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세 이후의 어린이들은 식사를 통한 지방 섭취량이 식생활을 살펴보면 좀 감소하는 편이래요. 그래서 이제 근래 들어서 사실은 지방으로 인해서 발현되는 심장이라든지 암, 비만 이런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을 우리가 지방으로 보기 때문에 성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유아들도 지방 섭취량을 제한해야 된다 막 이런 논쟁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유아기에는 너무 지방 섭취를 제한을 해버리면 오히려 에너지, 그러니까 그죠? 탄수화물이 내는 에너지가 있고 지방이 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뭔가 탄수화물 밥도 안 먹고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이 1g당 9kcal를 내기 때문에 지방을 먹임으로써 또 에너지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말 성장이 지연된 아이들을 지방 섭취를 통해서라도 에너지를 공급을 하려면 그 필수 지방산 그죠? 필수 지방산들이 들어있는 그런 식품들을 섭취시키면서 조금 이제 봐야죠. 상황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의 지연이 그러니까 저해되고 있지 않는지 좀 보는 게 좋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영양소 섭취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섭취 비율을 1세에서 2세 때는 20에서 35%, 3세에서 5세 때는 15, 최소 15, 최대 30까지도. 그러니까 오히려 3세에서 5세 때 좀 아이들이 밥을 좀 안 먹으려고 했을 때는 최대 30까지도 지방으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올 것이다. 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율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의외로 좀 높은 것 같지만 이거는 아마 그 탄수화물 섭취가 잘 안 돼서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려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이런 비율까지도 먹일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